오늘 심포지움 주제가 코로나19 유행에서 감염병 연구 사업단, 두 개 연구 사업단이죠. 연구 현황과 우리가 코로나 유행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두 연구단에서 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 범부처 사업단도 그렇고 융합연구단도 아마 오래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각자 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적인 또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사항으로 아마 우리 사업단에서도 이 코로나19 유행 대비 대응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연구들을 갖다가 조금 바꿔가면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범부처 사업단의 감염병 조기경보 연구팀에서 한 20분 정도의 연구진이 같이 함께 감염병 조기 경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감염병에서 2018년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월부터 이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우리 사업단의 기존의 업무들도 수정을 해서 일단 코로나 유행 확산 예측 연구를 해서 방역 당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그동안에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한 1월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어쩌면은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일 텐데 아까 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행이 하루에 아침에 끝날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씩 갈 수도 있는 상당히 긴 시각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5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갖다가 연구했던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업단에서는 연구단에서는 김호란 교수님하고 이효정 박사님이 유행 예측 연구를 모델링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에는 김호란 교수가 먼저 발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이효정 박사께서 이 Transmission Dynamics of Coronavirus Disease in Korea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우리 이효정 박사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연구 내용 결과를 소개해 드리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제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 분들의 이런 연구 결과도 조금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산을 예측하는 모델링 관련한 연구 내용이고요. 저희 감염병 조기경보 과제의 팀은 크게 4개 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 해서 저는 3세부에서 수리 통계 분석 팀에서 이런 모델링을 만들고 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주제로는 크게 저희가 지역별 이런 코로나19 데이터를 제공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런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확산 방지 정책이 어떤 정책들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크게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대구, 부산, 서울, 경기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 31번 환자 이후에 이제 레포트된 이후에 초기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이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부산 경우에는 이제 온천교회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접촉자 확진, 즉 이제 증상이 없지만 접촉자를 빨리 확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 정책이 실시되었었는데요. 그런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지역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영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서울, 경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해외 유입이라든지 타 지역 유입에 의해서 감염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지역별로도 조금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링을 이런 지역별로도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 예측에 관한 연구를 한 3-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3월 2일 정도까지 해서 확진 환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최대 환자 발생이 일어나는 시기와 그 크기는 얼마나 할까,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혹시 분석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만큼 일어났을 때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언제 종결이 될 건가, 종결의 가능성은 있는 건가, 이 2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실시했던 것은 가장 간단한 이런 모델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상태가 감염 가능한 사람, 감염돼서 잠복기에 있는 사람, 잠복기 이후에 감염을 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확진되어서 격리되는 사람, 그 다음에 회복 및 사망, 이렇게 전체 인구를 딱 5가지의 상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수리 모델 SEIHR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최대 우도 추정법을 이용한 구간별 피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분석 방법보다는 결과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먼저 앤서 부분에 보면은 초반에 이제 2월 29일, 3월 2일까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적용해서 피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최대 환자 발생의 피크가 이제 3월 초 정도에 발생을 하고 그 정책의 효과로 꺾이는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때 이제 3월 말 정도에 집단 감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다면 대구에는 3월 말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아웃브레이크 진정될 수 있겠다 하는 예측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런 활용 사례로서는 이제 3월 9일 날 방송에 이제 방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R-낫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3에서 7 정도로 계속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3에서 4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우한의 경우에는 R-낫이 2에서 4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하면은 조금 높은 지수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이제 한 감염 환자가 건강한 집단에 갔을 때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냐, 이런 감염의 전파하는 속도를 어떻게 보면은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라서 저희가 R-낫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R-낫은 이렇게 예측이 되었고, 정책 비교 시나리오로서는 보시면은 이게 점이 데이터이고요. 보면은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진단일이 감소, 그러니까 보통 증상을 나타내서부터 확진까지 4일 정도가 소요되었다면 신천지 교회 관련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2일 정도로 빨라졌다든지 그런 정책의 효과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에 잘 피팅이 돼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누적 환자 수도 저희가 뭐 7,000명 가까이 이렇게 피팅이 되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손우식 박사님께서 이 대구 지역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이제 확률을 도입해서 신천지 교회 관련과 비신천지 교회 관련 이렇게 해서 집단을 2개로 보아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첫 번째 결과인데요. 이때 뭐 시군구라든지 연령 그룹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뭐 휴대폰 데이터, 뭐 장거리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대중교통 수단이라든 것은 뭐 KTX, 고속버스, 국내선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링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비약물적 중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약물적 중재와 이런 장거리 이동의 감소에 이 두 가지 효과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때 장거리 인구 이동의 감소의 효과는 크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비약물적 중재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적으로도 이렇게 다이나믹스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과 사례로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회와 비신천지 교회에 대한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신천지 교회에 의한 이제 누적 감염 환자이고 빨간색 부분이 비신천지 교회 관련 누적 환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개학의 효과 이것을 분석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나리오 1, 2, 3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했을 때 이제 개학을 4월 6일에 했더라면은 사실 마지막 신규 환자 발생일이 7월 말까지 이렇게 미뤄질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셨고 이것은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 코로나19 전문가 회의 자문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 김종훈 박사님께서는 비슷한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왼쪽은 이제 누적 환자 그래프이고 각각 시기별로 일어난 어떤 정책의 이벤트들이라든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그런 타임라인을 그려본 것인데요. 이걸 가지고 하신 웍 중에는 이제 알랏을 신천지 알랏과 비신천지 알랏을 예측한다든지 그리고 최초일이 지금 저희가 최초 대구의 감염 환자 이게 불분명한 증상을 발현한 일이 불분명한데 그래서 인덱스를 2월 7일로 두셨지만 그 2월 7일 날 감염된 사람이 1명, 2명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확률 분포로 이런 최초 감염 환자 수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일별 확진 환자 수, 신천지와 비신천지 이런 걸 예측을 했고 좀 더 의미 있게 볼 것은 이 R인데요. 실시간 R이라고 해서 이 R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와는 달리 이 R은 정책을 반영하는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이 1보다 작아질 때 이게 1명 이하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접어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종결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R이 1보다 작아지는 게 언제냐 이거에 저희가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쯤 R이 1보다 작아졌는데요. 이 3월 3일에 일어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이제 약 5천 명의 신천지 교회 관련 환자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약 46%가 이제 양성이 나온 굉장히 빠른 진단으로 인해서 많은 감염 환자들을 진단한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그 뒤에 아웃브레이크를 좀 줄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경기 지역,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달리 좀 더 정책이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적용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손 씻기, 마스크 쓰기가 좀 더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들에서 본 정책은 이런 빠른 진단 기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한 접촉률 감소, 한 번에 접촉을 했을 때 감염 가능한 확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의한 효과,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해외 유입의 자가격리 효과. 4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전과 후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부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이제 제공받은 이런 클러스터별로 감염 환자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철치 A라고 해서 온천교회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신천지 관련 이제 타 지역 유입에 의해서 또 환자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에 녹여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시면은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RT가 2월 26일에 이제 1보다 작아지게 되었는데요. 2월 26일 날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주목할 만한 타임라인인데요. 보면 25일 날
이제 온천교회 수련회 집단 감염 연관성이 제기됐고 26일 날 신천지교회 관련 전수조사가 실시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아웃브레이크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에 정책의 효과가 많이 이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피팅을 통해서 접촉률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시기별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2월 말에서 3월 초를 보면은 첫 번째 시기에 비해서 80% 이상 감소를 해서 유지되면서 이게 더 이상 아웃브레이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한 것으로 알 수 있고 80% 수준까지 지켜졌을 때 이게 이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서울 경기 지역의 R을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서울 지역의 바그래프는 이게 이제 파란색이 타 지역 유입이고 초록색이 해외 유입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뭐 지역 내 감염이라든지 알 수 없는 이거 불명 아직 조사 중인 이런 케이스들인데요. 그래서 환자 수는 지금 많이 계속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 해외 유입에 의해서 리포트된 환자이기 때문에 R을 보시면은 지금 3월 11일 이후에는 계속 1보다 작게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자 수는 많지만 이건 해외 유입에 의한 환자이기 때문에 신규 감염 환자만을 봤을 때는 3월 11일 이후에 굉장히 아웃브레이크가 감소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때 일어난 것은 이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시기로서 그 이후에 아웃브레이크가 많이 감소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별로 중요한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이 정책들의 효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된 이후에 뭐 R이 감소한 정도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R이 1보다 확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4월 1일 이후에 이제 14일 자가격리가 실시된 이후인데요. 4월 초에는 0.062처럼 굉장히 R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잘 컨트롤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피팅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기인데요. 보면 다시 R이 3점대로 이제 올라갔고 이것은 어떤 변수에 따라서 2에서 3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과 요약인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 의미 있는 이 시기가 부산, 대구, 서울, 경기마다 이렇게 다르고 반영해야 하는 특징들이 다르게 이제 관측이 됐고 주요 정책들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2차 웨이브의 가능성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사실 저희가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했을 때 이 기간에 좀 더 잘 지켜졌더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더라면 2차 웨이브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성과 사례에서는 이제 논문 투고들을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연구자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 관련 인터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인터뷰들을 진행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효과의 중요성이라든지 해외 유입에 대해서 자가격리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 특징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15분까지로 돼 있어서 한 네. 3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결과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외적으로도 발표를 하지만 연구단에서는 이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도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또 시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 시도에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방역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예,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아마 맨 마지막에 패널 디스커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가 있겠지만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발표하는 거로 들어주시고요. 혹시 질문이나 또 조언이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메일을 통해 가지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정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이어서 국립암센터의 김오란 교수께서 코로나19 유행 규모의 확산과 예측, 수학적 모델링 기본 개념과 적용 사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순서가 원래대로 했으면 조금 더 맞았을 텐데 조금 순서가 바뀐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예, 발표 시간은 15분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을 조금 이제 뒤에 설명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역학적 특성, 그다음에 R이 이제 전 국민의 커먼센스가 됐는데요. R이 어떻게 유행 관리에 활용될지, 그다음에 유행 확산 모형 저희가 진행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어제까지의 전 세계 확산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색깔이 그래도 조금 옅은 색깔이어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구 1000명당 테스트 한 숫자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은 일찌감치 테스트가 증가했죠. 그래서 한 4월 한 초까지는 한국이 제일 많았고요. 이제 한국을 벤치마킹한 다른 나라들이 열심히 검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덴마크, 이태리, 뭐 캐나다, 미국 엄청 이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상태고요. 이건 이제 WHO 자료인데 전 세계 에피데믹 커브입니다. 그 올라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계속 유행이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이 벌써 31만 명인데 어제까지 아직까지 내려오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당 환자 수입니다. 이제 한국 얘기할 때 커브가 어떻게 플래트닝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한국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플래튼 됐고, 독일이 열심히 따라와서 물론 저희보다 한 10배 높습니다만, 10배 이상 높습니다만 이렇게 플래튼이 돼서 성공한 국가로 한국, 독일, 대만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독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독일이 환자 10,000명이 넘었을 때 3월 19일 날 메르켈 총리가 발표할 때 모델링을 이용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시면 독일에서 아주 월스트 케이스라고 한다면 중환자실 병상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인공호흡기 수가 이렇게 증가할 텐데 우리 이만큼밖에 없다. 사망자 수가 12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월스트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전체 감염자 수가 5,740만 명, 인구 대비 약 69%가 감염되고 감염자 대비 이제 115만 9천 명이 사망할 거다라는 월스트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중환자실 이만큼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을 거다. 인공호흡기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잘하면 갖고 있는 거에서 가능할 거고 사망자 수는 20만 명 정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전체 감염자 수가 1,743만 7천 명.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사망자 수가 22만 명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아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망치와 춤이라고 해머 앤 댄스 시나리오면 중환자실 병상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에서 관리 가능하고 인공호흡기 이만큼 있는데 관리 가능하고 사망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전체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이고 사망자가 11,700명이 될 것이다. 이게 최고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100만 명까지 감염자는 안 됐죠. 그러니까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 어디까지, 잘못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코로나의 역학적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 어제까지의 상황인데요. 한국이 이렇게 이제 피크를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유입, 대구 경부, 그다음에 산발적인 유행, 해외 유입, 다시 이태원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초기 28명 환자에 대해서 역학적 특징을 분석해서 논문을 낸 건데요. 보시면 여기 인덱스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온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9명에서 온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기에 역학적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션 피어리드가 며칠이나 될지, 시리얼 인터벌이 며칠이나 될지 이런 것들, 이제 R이 얼마나 될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R이 바로 계산되죠. 0.5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8명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들어왔고 증상이 언제부터 발생했고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7,500명을 가지고 증상 발생일과 진단일을 이제 논문에 낸 겁니다. 보시면 이게 진한 색깔이 증상 발생일인데요. 증상 발생일로 보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확진일인데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시피 2월 18일 날 31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월 18일을 보면 증상 발생자는 이미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을 때는 이미 증상 발생자 1,000명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한 서너 명씩 전파했다고 하면 이미 감염된 사람이 4,000명 이상 있는 시점에서 31번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빙산의 아주 꼭대기에서 한 명을 딱 찾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환자가 폭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링에서 이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언제 환자가 시작됐는지를 가지고 증상 발생을 기준으로 모델을 해야 가장 정확한 모델링이 나옵니다. 그거에 없이, 그 정보가 없이 확진일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R이 약 7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의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해서 R을 제시할 때 대구 경북 초기에 다 7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그건 아닌 거죠. 이건 치명률입니다. 치명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37%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전 세계를 비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지표가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사망했느냐가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환자들도 안에 한 10%는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빼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실 중국이 무증상자를 빼고 계산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무증상자를 분모에 넣었어요. 그랬다가 각 나라에서 니네 왜 지표가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또 뺐어요. 그걸. 근데 각 나라마다 얼마나 열심히 환자를 찾냐에 따라서 무증상자 비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증상자를 다 넣고 계산을 한다면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이 아니라 인펙션 페이탈리티 레이트인데 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무증상자뿐만이 아니라 항체 검사 양성인 사람도 분모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가별로 이제 지표를 비교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R을 이용해서 감염 발생을 감소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염 재생산수 R0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모두가 서셉터블이고 모두가 랜덤 믹싱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R0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거는 조금 전에 이효정 박사님 설명한 것처럼 RT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 간 전파 감염에서 R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요인은 3가지입니다. P, C, D. P는 한 번 환자랑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고요. C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접촉을 하느냐. 그리고 D는 환자들의 감염 전파 기간입니다. 아시다시피 R이 1보다 작아야 감염 수준이 감소되죠. 그럼 우리는 R을 줄이기 위해서 이 PCD를 줄이는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R을 감소시킬까?
예를 들면 피는 접촉당 감염될 확률인데 감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HIV라면 악수하는 거는 P가 0, 그렇지만 수혈이라면 P가 1, 성접촉이라면 P가 0.001. 그러니까 P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혈을 가장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HIV는. 그다음에 성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악수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장갑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알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코로나라면 마스크를 쓰고 고글, 장갑, 뭐 기침 예절, 사람 간 2m 이상 간격 두기를 해서 피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입니다. 단위 시간당 접촉인데 역시 감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게 유효 접촉인지는 질병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재채기하는 거리, 뭐 피부 접촉, 어떤 거를 접촉이라고 할 건지, 어쨌든 C를 줄이려면 격리하는 거, 그리고 HIV라면 금욕하는 거, 이런 게 C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접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를 줄여야 되는데 환자들의 감염 전파 기간입니다. 대부분 D는 의료적 조치로 줄입니다. 약을 주면 바이러스가 나가는 거, 균이 나가는 기간을 줄이기 때문에 약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HIV라든지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로 감소를 시키는데 코로나는 약이 없으니까 D를 줄이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트레이싱, 테스팅, 아이솔레이션 해서 접촉자를 찾아서 적극적인 검사해서 격리해서 빨리 환자를 아무도 못 만나게 막는 것이 D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 C, D를 각각 줄이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D는 방역당국이 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P하고 C는 사람들 개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R을 줄이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유행 확산 모형은 아까 이효정 박사님이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SEIHR 컴파트먼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중국 후베이 자료를 가지고 피팅을 해서 R을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3.6에서 4.2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국 후베이는 거의 4에 가까운 R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초기에 2월 17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봤더니 R이 0.5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3월 4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피팅했을 때는 R이 3.5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언제 정점이 될지 이런 것들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별 모델을 한 거고요. 이것도 큐뮬라티브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R이 3.5일 때 트랜스미션 레이시 1, 트랜스미션 듀레이션이 4일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D를 줄이고 이게 P하고 C를 곱한 게 되는데요. 트랜스미션 레이스를 줄여야지 R이 줄어드는데 두 개를 동시에 줄여야지만 R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4월 9일자 한번 계산을 하고 4월 30일자 한번 다시 모델링을 해봤더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피크 때 환자 수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이태원 클럽 발생 전에 저희가 R이 한 0.58이었는데 이태원 클럽이 발생하고 나니까 약 2.58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이효정 박사 결과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증가할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어딘가에 남아있다. 미확진자가 남아있으면 그 여파가 어떨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확진자 비율이 0%일 때부터 50%일 때까지를 보면 바로 하루 이틀 이후에는 환자 수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 환자 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서 검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직전으로 그럼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지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방역당국의 효과가 5월 12일 날 났을 때, 5월 19일 날 났을 때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려면 얼마나 되는지. 일주일 정도 차이지만 이 뒤의 효과는 25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방역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미국에서 예측 모델링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임페리얼 컬리지 결과만 있지만 그 다음에 컬럼비아 대학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임페리얼 컬리지는 여전히 좀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는 것 같고 콜롬비아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연구팀마다 연구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어느 한 팀의 연구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연구팀의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모델링한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모델링 연구팀의 결과를 합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될 것이 보통의 위기에서는 대비 대응 회복의 길인데 코로나는 대비 대응했는데 이제 장기전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전문 연구소도 필요하고 역학 연구나 수학적 모델링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한 1, 2분으로 마무리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팀에서 두 연구자가 발표했는데 우리 연구팀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아까 김호랑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조금씩은 다르고요. 그렇지만 일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데 또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이 변함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거고요. 국가의 사회주의 정책도 똑같이 갈 수는 없고요. 변화할 것이고요. 아마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역학적인 특성도 바뀌겠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유행 확산 예측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결과가 나오면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인성 박사님께 다음 주제에 좌장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그 WHO 아웃브레이크 뉴스에서 저 기억이 나요. 이게 원인 미상의 그 폐 질환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걸 떠서 이제 이게 뭐야라고 질문이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들 이게 뭔지 어떻게 퍼져나가지 이게 코로나야 이런 저의 이제 정보들이 막 우후죽순 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도와 같이 이제 퍼져 나가는데 그 앞단에서 굉장히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감염병이 도래했을 때는 이게 뭔지, 이게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이걸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해주실 분께서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감염병의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는 염준섭 교수님께서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하셨고 런던 스쿨 오브 하이진 앤 트로피컬 메디슨에서 DTMNH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실 턱의 주제는 신종 감염병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발생 정보 수집과 자가 격리자 관리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저희 방역연계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의 2개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제목이 그 2가지 내용을 좀 합치다 보니까 제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과제가 이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제가 저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텍스트 마이닝하는 그런 과제가 한 가지고 뒤에 나오는 과제가 이제 자가격리자 관리와 관련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크게 두 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많은 감염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국가 기관 간의 그 이제 정보 교환 내지는 인디게이터 베이스 서베일런스와 같은 체계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되어 있다면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SNS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기존의 어떤 감염병의 감시 체계보다 빨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감지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와 노력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스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감염병이 있었고 그런 사스의 아웃브레이크가 캐나다라든지 여기 서구 사회에서도 크게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호라이즌 스캐닝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벤트 베이스드 서베일런스 체계를 좀 더 강화하자라는 그런 체계고, 결국은 이 이벤트 베이스드 서베일런스는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 SNS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감염병의 정보를 우리 조기에 수집을 하고 인지하는 그런 체계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집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잘 가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을 셀렉션해서 결국은 그 정보를 통해서 시그널과 이벤트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감염병의 유입 내지는 확산을 조기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가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WHO에서 지금 위프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계들일 텐데요. 거기서도 아마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위프로에 가서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오셨고, 현재 아마 이제 WHO에서 운영하고는 EIOS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인포메이션 소스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뉴스들이 올라오는지를 디텍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그널이라는지 이벤트인지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루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과제는 결국 이제 메르스라는 그런 유행이 있었고, 그 메르스라는 이 유행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EIOS라는 게 WHO에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제 발주 시작이 전에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과제의 가장 핵심 목표였고요. 과제가 시작될 단계에 질병관리본부에 물론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정확도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 것이 과제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소스에서 정보가 수집되는 것들을 정보 수집 엔진을 개발하는 게 가장 기본이었고, 어떤 소스에서 정보를 얻을 것이냐가 또 한 가지 관점이었고,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그 크게 2가지로 어떤 신속성 혹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제 조금 신속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그런 사이트들을 선별해내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이제 반영을 해놓은 그런 크롤링 사이트는 약 48개 정도 사이트에 크롤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이트들은 다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부만 지금 반영을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이제 중복 정보가 들어오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체계들이 이 시스템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마이닝을 하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브 더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원본 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마이닝 하다 보면 중복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현재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시로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집이 이제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좀 운영을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들은 대부분 이제 영어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닝을 하다 보니까 과연 영어를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원래 원문 사이트보다는 얼마나 빠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문들도 국문 사이트가 있고 영문 신문이 있을 텐데 그런 차이점 혹은 그 시스템에서 영문으로 되는 마이닝한 사이트에서 구분하지 않는 혹은 캐치해내지 않는 정보들을 원문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 어떤 이제 프로메드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그런 이제 감염병 감시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질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원인을 잘 모르는 감염병인 경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정보가 올라오진 않는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런 사이트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려면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좀 더 빨리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냐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텍스트 마이닝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마트죠. 저희가 단어 셋이 있고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서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질병들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인지해낼 것인가, 뭐 디지즈 X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빨리 인지해내고 그런 뉴스가 처음에는 원인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뉴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추적이 돼서 진행해서 뭐 원인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도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undiagnosed라든지 뭐 mysterious라든지 뭐 unknown이라든지 몇 가지 키워드의 조합으로 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보들은 이제 이 수집을 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동물에서의 감염병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동물에서의 감염병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셀렉션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가 이제 신종 감염병이 거의 뭐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 시스템에는 질병관리본부랑 상의를 해서 이런 91개 사이트를 일부러 반영을 해놓지는 않았고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91개 사이트를 추가로 반영을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한테는 아직은 뭐 위협이 크게 되고 있지 않지만 동물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조기에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모든 시스템이 갖고 있는 동일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는 그거를 이제 MRC라고 하는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기능으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좀 그 필터링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 이제 저희가 이제 KT랑 같이 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KT 빅데이터 사업단에서 이런 마이닝과 관련된 MRC 기능들을 좀 개발을 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셋을 만들었고 계속 지금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부분들을 만들어 보려고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사업단을 통해서 이제 과제 발표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조금 더 성능은 고도화된 상황으로 최종적으로 올해 저희 과제가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인데 그때쯤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돼서 좀 더 우리가 노이즈를 많이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될 걸로 기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과제에서 이제 조금 뭐 항상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RFP 없는 내용인데 기왕에 저희가 이제 KT랑 과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KT 로밍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하고 그런 로밍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어떤 그 여행자들의 이동 정보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어떤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그런 제안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KT 기본적으로 로밍 데이터는 안타깝게도 국가 단위 정보밖에 수집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KT에서 KT에서 수집되는 로밍 정보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루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만 그 로밍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로밍 정도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여행자가 마지막 출국한 국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확보를 하게 되고 그거를 어떤 지역 단위별로 정리를 이제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얼마나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워크숍 할 때는 급하게 뭐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로밍 데이터랑 또 저희가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수집되는 어떤 감염병과 관련된 수집 정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급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제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앞에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수학적인 예측 모델은 아니고요. 정보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감염병의 유입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자가격리자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메르스 때도 아마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었고 메르스 때 당시에 그 자가격리자의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특히 보건소 단위에서 제한된 공무원분들이 많은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탈자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현재도 당연히 그런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될 분들이 이탈하시는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서 이제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서 자가격리자들이 이탈하지 않는지 또 뭐 열이 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메르스에서 굉장히 많은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미 자가격리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디텍션하기 위한 그런 과제가 RFP로 개발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에서는 결국은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과제의 핵심이 되겠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가격리자가 이탈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자가격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은 이탈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제 많은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과제가 이런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침 이제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저희 과제 안에서 해결해야 될 상당 부분들이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앱과 이제 안심밴드라고 하는 이제 그 디바이스가 되겠는데 저희 과제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또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금 더 적은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자가격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심밴드는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만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앱을 통해서 어떤 증상들은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 과제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저희 사업단을 통해서 시행됐던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뭐 스마트워치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패치형이라든지 또 앱도 이미 개발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이런 기기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체 정보, 뭐 혈압, 체온, 호흡수, 뭐 산소 포화도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하고 당연히 위치 정보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자가격리자가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단의 목표고 저희 과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극한의 상황,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극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자가격리자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곧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이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과제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숙제들이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런 앱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환자 혹은 뭐 담당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과제 RFP 안에는 이런 수학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컨택 서베이와 컨택 매트리스 구축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궁극적으로 수학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바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과물을 지금 보여드리기는 이르고요. 이제 그런 RFP에 나온 내용들을 잘 수행해서 저희가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물을 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 안 계시면 그럼 시간 관계상 나중에 패널 토의 쪽에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 및 감시에서 이제 벌써 마지막 연사분인데요.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하셨고 그 이력에서 예전 2015년 에볼라랑 메르스 때 즉각 대응팀이랑 긴급 구호대 업무를 하신 바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중수본 그 자문 특보단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중에 여기에서 귀한 경험들이 좀 많이 녹아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코비드19의 임상감시, 짧지만 임팩트 있는 타이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임상감시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 주로 운영했던 건 이제 주로 인플루엔자에 대한 임상감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런 임상감시가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임상감시를 바탕으로 해서 뭐 WHO나 ECDC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임상감시의 기본적인 그런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이라든지 뭐 중증 환자의 발생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역의 수단들을 조일 건지 풀 건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분석 툴이 되거든요. 처음에 아까 이제 김호란 선생님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수학적 모델링과 그리고 지역사회 내 감염의 패턴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제 WHO나 CDC에서 기존의 임상체계를 코비드-19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단 과제 중에서 하고 있는 코에이드라 그래서 이제 한국 임상 의사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HO에서의 코비드 감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떻든 내용들은 뭐 저희가 다 예상했던 대로 거지만 뭐 환자에 대한 이제 격리 검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접촉자 또한 이제 통제 조치를 실행하는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취약 인구에서의 발병에 대한 부분들을 꼭 다루어야 된다는 거, 또 의료 시스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특정 방역의 수단이 됐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모니터링돼야 되는 문제 얘기를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검색해서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것들, 또한 이제 코비드-19이 다른 호흡기발 질환들과 같이 유행했을 때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WHO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할 때 기존 감시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강화해라. 그리고 코비드-19을 이제 필수 보고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급 감염병으로 해서 이제 바로바로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실시간 보고 체계, 또 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층에서 감시를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데이터 해석을 위한 모집단을 어떻게 형성할 거에 대한 부분들, 또 진단 검사 관련된 기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검사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런 모니터링을 바탕하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많지 않을 때는 다양한 층에서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뭐 중증 환자만 검사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진단적인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고, 또 ILI와 쌀이 즉 이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에 대한 부분, 또 중증 호흡기 감염에 대한 이제 그런 기존 감시가 이제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도 고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증상 발현되면 바로 검사하러 가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1차 의료기관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하도록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들이 이런 이제 코비드 19 유행을 시작하면서 이 검체 채취할 때 생길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이 전혀 펑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어떻게 보완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선별진료소 어떻게 확인을 그래서 이런 1차 의료기관이 안 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선별진료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또 확진 환자에 대한 24시간 보고 감시체계 운영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갈지 이제 병원 기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특히 확진 환자 사망자에 대한 보고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거고요. 특히 입원 방식에 있어서 중환자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거,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서베일런스가 돼야 앞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된다. 또 이제 환자가 또 의료 종사자가 발병했는지에 대한 거를 모니터해서 이런 환자가 의료인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권을 주는지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필수 감시 요소를 제시한 게 우리나라 다 하고 있는 건데 ILI, 그다음에 어큐트 레스피레터리 인펙션, 그러니까 급성 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감시 체계, 쌀이 사실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체계에다가 랩 감시 체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사망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병원에서의 사망자 아까 김우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병원에서의 사망자들만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사회 사망자에서도 코비드-19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사망진단서에 코비드-19 자체가 진단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해라 이런 얘기들도 WHO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감시 체계 관련되는 거는 이제 EIO에서 아까 그 염희석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CDC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든 코비드에 대한 이런 이제 심각성, 강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서 바이러스의 변이 상황 확인하고 고위험군 중에 어떤 고위험군들을 주로 타겟해서 병상 배정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또한 감염병 곡선의 추세를 파악하는 부분들은 이제 역학하시는 김호랑 교수님이나 이런 파트에서 많이 해주시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완화 조치 영향을 모니터링해서 개입의 효과, 실시 시점, 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거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지만 실제 지역사회 내에 환자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넘어가는 게 훨씬 쉬워졌을 거고 또 생활속 거리두기 지금 넘어온 상황에서 지금 환자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발생 상황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냥 정말 집단 발병의 일시적인 추세인 건지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 건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감시는 비슷합니다. 뭐 포괄적 감시에 대한 거는 확진자 수와 중증환 치명률에 대한 부분이고 증상 기반 표본 감시 뭐 WHO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고 또 그 외에도 전화 상담의 설문조사, 참여 기반 감시를 통해서 이런 서베일런스가 잘 동작하지 않을 때는 보완적인 측면들에 대한 얘기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심각성에 관한 것들도 이제 말씀드린 뭐 확진자 수,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에크모 사용 이런 부분들 또한 이제 병원 기반의 이제 중증 호흡기 감염 환자에 대한 대상으로의 모니터링들 또 사망률 감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시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한 실험실 수준들도 결정을 해서 이제 확진자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전파 양식에 대한 동물 실험이 가능한 실험실이 구성된 데가 어딘지 또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영향 평가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즉 확진자와 사망자 수라든지 또는 전체 의료 종사자가 얼마나 감염돼 있는지 또 병가를 내고 있는지 또는 전체 의료시설의 병상 또는 이제 중환자실과 이제 인공호흡기와 달린 병상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지역사회 감시 체계에 의해서 얼마나 이제 지금 이제 포화도가 돼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의료 체계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쪽 지금 중수본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는데 제가 미국을 보면서 조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이 4월 초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제가 어느 대학인지 지금 이름이 안 되는데 그 대학에서 각 주별로 중환자실 얼마나 부족할 거고 인공호흡기가 얼마나 부족할지를 날짜별로 쫙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발생 패턴으로 수학적 모델링한 패턴에서 지금의 발생대로 가면 4월 중순 되면 거의 뭐 20개 주 이상에서 인공호흡기도 부족하고 중환자 부족할 거다. 이런 데이터를 주별로 데이터를 다 낸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고 많은 연구 영역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억제 정책 영향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 아까 이제 WHO에서 얘기한 것까지 비슷한데 이런 지표들을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활용을 해서 대중들이 이런 완화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억제를 완화할 때 이게 이런 수준에서 완화가 됐는데 이런 수준이 악화되면 다시 완화 정책을 반대로 억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대중한테 인식시키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다음에 병원과 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건 WHO와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감시 체계가 운영이 됐고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임상 감시는 총 20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집을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그 200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총 진료 환자로 나눠서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5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계속 내려야 되는데 올해 코비드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2달 앞당겨져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초부터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우리 병원 내에 그런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색을 해봤더니 2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환자가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킨네스 같은 경우는 이런 참여 기관 중에서 52개 기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까지 채취를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오면 바이러스 채취해서 이걸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에 코로나 환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체 채취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감시가 1차 의료기관에서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모을 수 없게 됐고요. 실제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검체 숫자가 이제 바이러스 검출 숫자가 50여 개밖에 이제 안 되는데 보통 200개 정도가 검출이 되는데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로 검출되는 것도 그냥 이제 라이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현재 질본에서는 이 감시 체계를 20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를 고려 중인데 원래 중간에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나는 위험해서 못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아예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 생각할 때 이 지역사회 기반의 ILI 감시 체계 특히 킨네스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내에 호흡기 환자가 얼마나 되고 그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펑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급성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1000개 정도를 구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축이 되면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검체 수집을 해야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논의 사항 중에서 검체 채취는 안 하겠다는 논의가 계속 그러니까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그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안 하겠다라고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통해서 여기가 검체 채취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과 준비가 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수가를 지급을 해서 이게 구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데 상당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검체 채취가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모으지는 않고 보고만 시키고 있는데 5월 달부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보고도 이제 바이러스에 이제 추가한 상태여서 보고가 5월부터 쌓이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외래 온 사람이 다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증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원하기는 이제 13개 대학병원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사리 환자에 대한 통계들 그리고 사리 환자 중에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이라든지 사망 비율과 같은 그런 모탈리티랑 모비디티까지 같이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됐던 그 기간 수가 너무 적어서 그거에 대한 전국적인 단위의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5월부터 추경으로 예산이 이제 증액되면서 42개 상급 종합병원 전체
전체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서 어느 정도 중증 환자의 발생 수하고 중환자실의 이용률과 관련된 통계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통계가 다음 달에 다다음 달부터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감시 체계를 많이 변형을 좀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에이드는 이제 대한감염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처음에 구축을 했고 현재 범부처 사업단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6년에 질병관리본부 정책용역 과제로 구축이 됐고 스마트폰 앱과 PC 앱 기반 임상의사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9명이 가입돼 있어서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중에 감염 파트, 그다음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주요된 부분들은 증례를 공유, 신종감염병 증례 공유, 주요 논문 공유, 주요 정책 전달들을 하는 소스로 이용되고 있어서 현재 이제 감염자 수가 있다가 이번에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 이제 329명까지 이제 늘어나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감염병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 약간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페이스북하고 밴드를 좀 묶어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앱을 개발을 해서 여기다 게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달리게 돼 있고 그 외에 뭐 설문 기능이라든지 공유 기능 같은 게 있고 또한 이것들을 채널들을 여러 단계로 해서 뭐 감염내과 의사들끼리만 모일 수 있게 응급의학과 의사만 모일 수 있게 또는 뭐 논문만 게시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채널을 구축을 해서 여러 단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용 웹 기반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PC에서도 동일한 화면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앱을 통해서 기획하는 거는 뭐 원래 이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서 구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전국 단위로 이제 회원들이 모집이 돼서 이제 이게 돼 있고요. 저희가 추후에는 일반 병원들 또 가능하다 그러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아서 좀 희귀한 증례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환자 증례들을 서로 디스커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려고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말씀드리면 코비드-19과 관련해서 기존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병원 기반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현재 이제 그에 대한 가동이 시작된 상태고 한국의 경우는 ILI, ARI, 쌀이 감시 체계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개편 중입니다. 코에이드 앱은 임상의사 기반 감시 체계로 의사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종감염병 증례 공유, 주요 논문 경우, 주요 정책 전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좀 더 세련되게 개편해서 전국에 있는 의사들의 주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통로로서 활용하고 또 여기서 수집된 정보들을 잘 가공해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맞춰주셨는데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군요. 그러면은 더 지금 시간 관계상 쉬는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시는 거 알고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션 1 역학 및 감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